안녕하세요. 선아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동산에 관한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부동산에 관해서 아니면 증여나 상속, 그 다음에 양도 등 그 모든 세법들이 많이 담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 상식들을 담은 절세 필독서라고 합니다. 양도, 증여, 상속의 모든 것, 아는 만큼 절세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가 된다 하고요.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금 출처 조사와 그 다음에 양도, 증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 피하는 법,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라 등 여러 가지 그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 부흥기에 재산을 형성한 6070 세대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모두 고민하고 있죠. 저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택에 그 관사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아들하고 딸하고요. 그래서 집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련해 주지 않았고 결혼 자금만으로 둘이서 결혼 각각 아들 내외 딸 내외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요. 딸이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요새 분양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 6월 달에 지난 6월에 제가 그 정려를 했습니다. 정려를 한 이유는 그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저희 재산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현금 많지 않지만 조금 털어가지고 아이들한테 7천만 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7천만 원은 모두 다 비과세인데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자녀한테는 5천만 원이 비과세더라고요. 법적으로 5천만 원이 비과세고, 그 다음에 그 손자녀에게는 2천만 원.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7천만 원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그 세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받은 수정자가 신고를 하거든요. 받은 사람을 수정자라고 하던데 수정자가 신고를 하면 되고 5천만 원과 미성년자 2천만 원에는 그 과세가 그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7천만 원을 가지고 그 하면 10년 동안에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다시 또 7천만 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하면 더 좋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부동산이 자꾸 오르잖아요. 오르면 그 오른 만큼의 시세 차익은 자녀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면 세월이 가면서 오르면 그 오른 만큼은 비과세니까 그래서 더 유리하다는 거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공부하면서 정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이 세금이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모두 다.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아니면 양도가 유리할까. 앞으로 은퇴를 하게 될 4050 세대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세금은 분명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분야의 문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 최선의 방법은 세금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자선의 방법으로 최소한 재산 이전 플랜을 짜고 세무 전문가와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세금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 나의 재산 보유 상황과 재산 이전 여건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금 상식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면 최선의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필자의 관심사는 첫째, 딱딱하고 지루한 세금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세법이 어렵다는 통념을 깰 수 있을까? 둘째, 독자들에게 유익한 책이 되어 바로 책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다 읽게 할까?
이것은 달성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읽을 때 이것을 첫 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쭉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자가 생각했던 둘째 독자들에게 유익한 책이 되어 바로 책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다 읽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따라서 세법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가능한 독자의 언어를 사용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으로 표현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쉽고 짧은 문장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딱딱하고 지루한 세금이 가장 재미있고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저는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금 출처 굉장히 무섭잖아요.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나온다는. 자금 출처의 조사에 대비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를 했을 경우에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 책은 굉장히 현실의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2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금 출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재산 취득, 채무 상환, 해외 송금,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된 금액의 자금이 자력으로 조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자력으로 조달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과세당국이 해당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는 갑자기 사용된 자금이 연령, 직업,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보았을 때 자력 조달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대상 자금에 상당하는 소득이 없을 경우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며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금 출처 소명해야 하는 금액은 80%라고 하더라고요. 2억 원이라면은 1억 6천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세 기준이 있는데요. 자금 출처 조사 면세 기준. 재산 취득, 채무 상환 등의 자금 출처 조사 면제 기준 금액 미만이면 아예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0세 이상 세대주는 3억 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 시, 30세 이상 세대주는 1억 5천 미만의 주택을 구입 시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된다. 채무 상환 시에도 5천만 원 미만은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면제 기준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등의 경우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준과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세 이상에는 1억 5천까지 주택을 구입해도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되고요. 40세 이상에는 3억 미만의 주택을 구입 시에도 된다고 하죠. 채무 상환 시에도 5천만 원 미만은 자금 출처가 면제된다고 했죠. 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재산 취득,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자금 출처를 인정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소명 자료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요청하는 자료를 찾아서 성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확인하는 등 당당하게 받는 것이 좋다라고 하네요. 자,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에는 이런 권리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권리 규제 요청하면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가 권리 보호 요청 제도이다. 권리 보호 요청은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 보호관이나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요청받은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세무조사 일시 중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요청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세무조사 중단, 조사반 교체, 권리 침해 행위 중단 등을 요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이 책에서 처음 알았는데요. 권리 보호 요청 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부당한 세무조사일 경우에는.
권리보호 요청제도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주민등록이 있으면 전부 1세대일까? 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소득시법에서 1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있어서 가족에게는 세대주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1세대의 판정 기준은 가족이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한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동일세대로 보고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배우자는 등록지가 달라도 1세대로 본다고 하네요. 배우자는 등록지가 주민등록지가 다르고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로 본다. 1세대 구성 기본 단위는 세대주와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는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지가 아니라도 이혼하기 전까지는 동일세대다. 가령 배우자와 자녀는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주는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가족, 즉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자, 부모가 한 집에서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가 아니다라고 하네요. 부모가 한 집에서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가 아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동일세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은 1세대 주택수를 계산할 때 먼저 주민등록에 등재된 동일세대원을 확인하고 각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지가 다르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면 동일세대로 본다라고 하네요. 자, 처제가 한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동일세대로 본다라고 합니다. 위장 이혼 후 생계를 같이 하면 동일세대로 본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혼 상태인 별거 부부도 동일세대로, 부부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사실상 남남 상태이거나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부부면 세법상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즉 부부는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든 별거를 하든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다. 만일 별거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적으로 이렇게 이혼하지 않았다면 동일세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살고 있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고요. 오늘은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2부에서 다시 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